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같은 경우는 그런 원칙을 깨버린 거죠. 만약에 미국이 성공하면 미국 중심의 밸류체인으로 가겠지만 트럼프의 의도가 제대로 가지 않으면 아마도 중국의 글로벌 밸류체인도 또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중국도 혼자서만 계속 가기는 어렵잖아요. 최근 중국의 GDP 성장도나 세계 경제에는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중국의 GDP는 그 이전에 비해서 못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 올해 상반기에 5.3%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약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국은 과거에 중국 그러면 고도 성장을 아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국가였잖아요. 뭐 9%, 10% 성장, 한때 뭐 8% 지키기, 7% 지키기,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최소 뭐 7, 8% 성장한다. 거기에 비해서는 5% 성장은 다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성장이 둔화된 걸로 보이지만 중국 경제가 커졌잖아요. 중국 경제가 거의 19조, 20조에 육박하는 거대 경제체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1조일 때 10% 성장하는 거하고 지금 뭐 20조일 때 5% 성장하는 거하고는 사실 분모가 커졌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GDP 성장을 그 수치만 가지고 중국 경제가 몰락했다 이렇게 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다만 중국이 지속적으로 지금 아마 15년째 세계 제조업 1위 국가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계속 팔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국내에다 팔든 해외에다 팔든 제조를 했으니까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국제적으로 이 중국 물건을 뭐 그게 품질이 나빠서든 아니면 최근에 미국이나 EU 같은 데서 얘기하듯이 과도한 보조금으로 가격 경쟁력을 보완해서 이게 소위 수출을 해서 다른 나라의 시장을 물란하게 하고 뭐 이래서 관세를 매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 경제를 이끌고 왔던 내수와 수출이 잘 안 되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수치적으로는 세계 제조업 1위 국가지만 과연 거기서 생산한 물건들을 어떻게 소화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즘 얘기하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런 거잖아요. 중국이 워낙 싸게 가성비를 가지고 만드니까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쏟아져 나왔고, 그럼 각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 차가 자기네가 만든 차보다도 30-40%가 싸니까 시장 경제 국가들은 막을 방법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안 되니까 관세라는 걸 가지고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중국 경제를 세계의 성장 동력,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 이런 표현을 예전에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엔진이 결국은 식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만들어서 안 사가니까 컨테이너가 이제 야적장에 쌓여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물건이 안 팔리면 공장 가동이 안 될 거고, 그러면 그 공장에 취업할 사람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노동자들이 급여를 못 받으니까 가처분 소득이 안 생기고, 가처분 소득이 안 생기니까 내수 경기를 진작할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전부 한 세트로서 좀 움직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기화된다면 세계 경제에도 불리한 영향이 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더해지다 보니까 많은 무역학자들이 이러다가 세계가 정말 하향 평준화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전통적인 자국주의 정책은 안 통하는 시대가 된 걸까요?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경제라는 거는 소위 글로벌 밸류 체인이 얽혀 있어요.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반도체 이러면 미국의 원천 기술, 장비,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과 대만이 생산하는 구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만의 이제 TSMC라는 기업은 비메모리 분야, 한국의 삼성과 SK는 메모리 분야, 이제 이렇게 해서 자꾸 경쟁면만 부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미국의 장비가 없으면 한국과 대만 기업이 물건을 제조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비메모리 분야인 TSMC가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그 기업의 설계도를 구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메모리 설계도를 구현하는데도 SK나 삼성이 만든 메모리 칩을 이렇게 벽돌처럼 쌓아놓은 HBM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또 사서 써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얽히고 설켜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보기가 싫어서 다 자기네 나라에 와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다 가지고 들어와라. 그러나 그게 갑자기 그렇게 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반도체 예를 들어보면 많이 우리가 이제 신문이나 보는데 네덜란드에 ASML이 뭐 노광 장비가 있어야 된다. 독일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나라만 나만 그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너 죽고 나 살기 방향은 이렇게 가는데 강력한 보호주의로 그러나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기 하면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무역의 원리라는 게 뭐 우리가 경제 원론 시간에 배우지만 뭐 차액지대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10원에 만드는데 쟤는 5원에 만드니까 그게 비교 우위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5원짜리를 운송비 주고 관세 매겨서 사서 써도 8원밖에 안 되니까 저게 유리하다. 이게 비교 우위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무역 거래인데 지금 미국이라든가 이제 이런 그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같은 경우는 그런 원칙을 깨버린 거죠. 그럼 나 중심이다. 그게 이제 자기 보호무역주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만연해 있어서 이 글로벌에 얽혀 있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사실은 이제 지금 재편되는 과정이에요. 만약에 미국이 성공하면 미국 중심의 밸류 체인으로 가겠지만 트럼프의 의도가 제대로 가지 않으면 아마도 중국의 글로벌 밸류 체인도 또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도 혼자서만 계속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이제 주도권을 완전히 어디가 혼자 가져가고 막 이러는 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미국이 완전히 전 세계를 다 뒤집어 놓고 혼자 끌고 가는 패턴으로 가는 미국이 가는 거를 생각하고 있다면 정도의 차이에서 미국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미국도 해야 된다는 거죠. 당장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5년 혹은 10년 뒤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고 대한민국에게는 어떤 기회로 돌아올까요? 결국은 이제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는 거는 글로벌에 영향도 끼치지만 사실 중국이 예전에 나홀로 성장이라고 보통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다른 나라들이 다 경제가 어려운데 혼자 성장을 막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한국은 나도 성장을 한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무역에서는 편승 전략이라고 하는데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엄청난 물건을 만들어서 제조를 하니까 중국이 갑자기 그런 부품이나 중간재들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중간 완성품들이. 마침 옆에 있는 한국이 그런 중간재를 공급해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시장을 상대로 물건을 파는데 한국의 중간재가 중국에 많이 수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 나홀로 성장을 할 때 한국도 성장을 중국 옆에 있다는 이유로 한 것도 있지만 중국이 필요로 하는 중간 기술력을 우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간재들을 많이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한중 교역에서 실제로 보면 80% 내외, 지금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한 70% 정도로 떨어졌는데 80% 내외가 중간재예요. 이 중간재가 넘어가면 중국에서 그거를 조립을 하건 뭘 가공을 하건 완성품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하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중국 경제가 어려워져서 수출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그런 중간재가 필요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중국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 수입 대체, 이제 한국에서 옛날에 수입하던 저 제품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대체하겠다. 국산화에 성공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다른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한국형 기술을 극복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대중 수출이 구조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중국의 해외 대외 수출이 잘 안 되니까 그것도 어려워지는 이런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라는 거는 한 나라만 좋은 게 아니죠. 그죠? 글로벌 경기가 좋으면 한국 경기도 같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 세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한국도 수출 주도형 국가거든요. 수출 지향형 국가. 그러면 기존에 중국한테 수출했던 것들이 중국의 대외 수출길이 막히면서 또 그게 이제 주로 60-70%가 중간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이 소위 포션이 줄어드는 이런 이제 상황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한중 간의 경제 관계는 사실 특히 무역에 있어서는 상호 보완성보다는 경쟁성이 강화된 지가 오래입니다. 이미 한 20년 된 거예요, 이 추세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노동집약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서 중국 경제를 견인했지만 지금은 중국도 AI 최고급 기술을 사용해서 물건을 만들잖아요.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고급 하이테크 기술이잖아요. 그다음에 전기차는 자동차가 내연기관인데 사실은 전기차는 전자제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도 많이 따라 올라온 거죠.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은 협력 분야보다는 경쟁 분야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이제 한국은 중국이 커지면 우리는 할 게 없을까? 이제 그런 건 아니죠. 여전히 중국이 필요로 하는 이 틈틈이 중간 기술력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이 갖고 있는 소위 문화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강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거대 경제체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교류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중앙의 눈치를 봅니다만 해당 지역별로 모든 지역이 최첨단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중국에 31개 성시가 있는데 이미 한국보다 인구가 많은 데가 거의 20개예요. 그럼 한국 같은 시장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아직 구매력은 안 되지만. 그런 소위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한국의 이런 중급 기술력, 그리고 한국이 또 가지고 있는 고급 기술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기능을 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중국은 끝났다. 더 이상 아니다. 우리가 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큰 그림에서도 경쟁 속에서도 기회가 충분히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도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중국의 어떤 산업 정책이라든가 이런 흐름들을 주시하면서 결국 그렇게 해서 가려면 기술력이라든가 뭔가 중국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이 소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향후에도 계속 갈 수 있다. 중국 경제가 저렇게 어렵다는데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왜 하겠어요? 쟤네가 AI 저 분야에서는 확실히 상당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산업에 대한 믿음감이 있어서 외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부분은 모든 부분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도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실버 산업, 바이오, 의료, 헬스 산업 이런 것들은 한국이 조금 더 일찍 그런 분야에서는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경쟁이 있지만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또 하이테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최상위 하이테크 분야는 뭐 미국의 견제를 받아서 협력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양자 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 공급망 안정을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아직은 중국이 삼성과 SK의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그 서한, 대련 이런 공장에서 이런 부분이 안정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기술력을 지금 아직까지는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런 기술력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화웨이, 알리바바, BYD 등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기술 봉쇄와 제재로 어떤 타격을 받고 있나요? 이제 중국에 기술 기업들이 많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화웨이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BYD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기술 축적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원천 기술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해요. 약한 것도 사실인데 문제는 화웨이, 알리바바, BYD 이런 데가 어쨌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조하는 회사들이니까. 그런데 미국이나 EU나 이렇게 물건을 사는 데서 야, 이 제품은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이 돼서 공정 경쟁을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100원짜리가 55% 관세를 붙이면 155원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중 간의 소위 이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뭐 정확하지는 않고 업종별로 다 다르지만 보통 기업의 마진이라는 게 제조 마진이라는 게 적게는 7%, 많으면 15%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뭘 만들어서 어디에 뭐 50원에 납품을 하면 어쨌든 7%에서 15%가 이제 제조 이외의 영업이익으로 그 순이익으로 남는 건데, 문제는 요 정도는 뭐 환율 조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커버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50%, 60% 이런 거가 돼버리면 이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대만의 TSMC 같은 경우가 지금 반도체 과세는 아직 안 했어요. 미국이 안 했는데, 그 모리스 장이 그 설립자인데 뭐 미국에 와서 몇천억 불 투자해갖고 뭐 지으라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관세를 또 매겨? 그러면 안 가고 관세 맞고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파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35% 40%까지는 버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미국 기업, 대만 기업도 마찬가지고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결국은 그 제조한 물품들을 어디에 팔아야 되고 미국이 최대 소비자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공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물건을 그렇게 만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 팔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시장이 갑자기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이 기술 봉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소위 미국 주도의 공급망 질서를 재편하겠다. 이게 트럼프의 의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을 폭삭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국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40% 되거든요. 어떤 물건을 만들면 어쨌든 중국계 한 40% 거기에 관여가 돼야 돼요. 그러면 미국이 볼 때는 중국을, 그런 거대 공룡 중국을 완전히 무릎을 꿇리는 거, 뭐 망하게 하는 거는 어려운데, 미국의 협력자가 되게 하는, 망하는 게 아니고 내 밑에서 나랑 같이 하는 협력자가 되게 하는 그런 흐름을 지금 트럼프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나에게 협력을 하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중국.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이 흐름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국은 특히 시진핑 체제는 그렇게 하면 그게 굴복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니까 뭘 얘기를 했냐면, 시진핑 체제의 국가 발전 전략은 2050년까지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워딩을 그대로 쓰면 종합 국력과 영향력 면에서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겠다. 이게 이제 2050년, 다시 말해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년이 2049년이잖아요. 2050년이 되면 그런 세계 제1의 국가가 되겠다. 앞에 뭐가 생략이 됐을까요? 미국을 물리치고, 그죠? 근데 이제 미국을 어떻게 물리쳐요? 다른 거 물건 많이 만들어내서 물리치는 게 아니고 과학기술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를 건설하면 아무도 중국한테 이러저러 못할 거다. 지금은 미국 원천 기술을 갖다 쓰니까 자꾸 시비를 걷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자강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중국이 잘 안 되잖아요. 다른 분야는 사실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상하게 반도체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계속 투입을 하고 인력을 투입을 하고 돈을 투입을 하면 반도체 기술도 발전하게 돼 있다. 그러면 중국은 장기전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선택과 집중으로 밀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의 자리, 자강이 1번인 거예요. 그거에
대표적인 성과로 나온 게 AI 중에서도 뭐죠? 딥시크 이런 게 한 10개 업체가 된대잖아요. 양자 컴퓨터, 배터리 이런 건 세계 최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뭐 당이 주도하는 경제 시스템에서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걸 선전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도 내부에서 엄청난 기업들 간의 경쟁을 겪거든요. 그러면서 올라오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기술 자립을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투입을 할 거다. 중국 경제가 올해도 어렵다고 그랬는데 R&D 자금만 우리 돈으로 800조를 따로 책정을 해놨잖아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1년 예산이 680조예요, 한국이.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의 대졸자가 1200만 명인데 1년에 그 중에 600만 명이 스템, 수학, 물리, 화학 이런 소위 이공계 졸업자들입니다. 이런 것만 담아낼 수 있다면 과학기술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미국은 지금 중국이 만들어 놓은 중국이 소위 보조금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불공정 경쟁, 환율 조작 뭐 이런 걸 가지고 미국의 물건을 파는 데 대해서는 관세로 막아보겠다.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의 생각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중국은 어떻게 해요? 물건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다 팔아야지. 동남아 시장, 아프리카 시장, 중동 시장 이런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우리도 잘 하려고 했는데 경쟁을 미국이 이렇게 압박을 하니 어떡하냐. 우리 물건이 나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미국은 완전히 보호주의다. 자국 보호주의. 이거는 지금 다변주의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여러분들 다른 나라와 같이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하면서 내 물건을 팔겠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죠. 우리 또 뭐 알리, 테무 이런 거 오잖아요. 그게 뭐 알리바바도 그렇고 테무도 그렇고 저가 제품만 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 제품도 있고요. BYD 전기차도 오잖아요. 5,000원짜리, 만원짜리 이런 것만 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게 다 그런 거의 일환입니다. 그거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시장경제국가인데 막을 수는 없어요. 결국은 제품으로 경쟁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가 향후에 한중 간 경쟁도 결국은 뭐예요? 기술력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AI 경쟁이 미중 간의 경쟁으로 막 가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AI가 미중의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제 AI 3강이 되겠다. 이래서 AI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시장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인프라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왜 수수방관해서 미중이 AI 갖고 싸우는 것만 지켜보고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경쟁을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래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다 보니 주변국으로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성장 둔화가 위기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한중 관계는 중국이라는 거대 경제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중국이 너무 세져서 경쟁을 하게 되면 불리하게 되고 그러나 중국과의 지속적인 경제 교류가 뭐 경제 교류뿐만 아니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뭐 이런 그 교류 그다음에 거리가 가까우니까 사실 한국의 소위 민생용품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가깝게 접근하고 빨리 전파될 수 있는 소위 한류 관련 상품이라는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서방의 경제학자들이 중국 경제 발전 한창 할 때 한국이 옆에 있었던 건 굉장한 행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전에. 근데 이제 문제는 꼭 우리가 뭐 이게 미중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미중의 경쟁이 강화되면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중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빈도라든가 그 정도가 훨씬 더 과거보다 커지고 깊어졌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북한이라는 요인을 또 안고 있단 말이죠. 이 북한은 중국말도 잘 듣지 않죠. 미국과도 결렬이 됐죠. 그리고 러시아를 끌어들였죠. 이런 이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도 안보와 민생이잖아요. 그러면 안보는 우리 새 정부가 얘기한 대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국익 중심의 실용 해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보장은 일단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은 한국의 제1 그 무역 상대국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버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잘못하면 그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중국은 우리 보고 미국한테 가까이 가지 말려고 그러고, 미국은 우리한테 중국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선택을 강요하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나 대한민국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중국의 성장이 낮아지면 대한민국 성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중간재 공급 구조라서 그렇죠. 그러나 다른 방향으로 교류가 되고 중국이 꼭 필요로 하는 제품을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수요는 계속 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의미에서의 중국의 성장 둔화는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만 그 과정에서도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는 분명히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업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예를 어디서 저도 듣기도 한 거지만, 우리의 예를 들어서 농업, 무슨 기술 이런 것들이 수출되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출되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화식 농업, 현대화 농법 이런 것들은 또 나름대로, 그러면 1차 산업 이런 게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도시화 과정에서의 한국의 노하우, 어떤 도시에 예를 들어서 상하 수도 시설, 교통 통제 시설, 그죠? 스마트 도시 만드는 거 한국이 앞서가잖아요. 얼마든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연관 산업으로 다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제 중국은 끝났다. 미국한테 끝났을 수도 있고 다른 나라한테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한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옆에 저런 거대 경제체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훨씬 더 손해보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렇다면 규범화된 차원에서 제대로 분석을 하고 간다면 훨씬 더 정제된 가운데의 기회도 올 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업종별로, 분야별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한국에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미중 전략 경쟁이 계속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국지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이란, 그다음에 뭐 캄보디아, 태국, 중국과 인도의 뭐 국경 충돌을 비롯해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어수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우리는 북한이라는 아주 이질적인 존재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미중 관계 요소 굉장히 많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새 정부의 대외 정책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한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미국과 중국 중에도 그걸 선택해야 됐다. 선택해서 해결되면 선택하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설득하는데, 양측의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설득하는데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시진핑 실각설, 위기설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너무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겁니다만은, 시진핑의 몰락이 공산당의 몰락은 아닙니다. 시진핑은 물러날 수 있지만 공산당은 물러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공산당 체제 시스템의 유지는 기본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도자의 어떤 몰락, 이런 것들에 너무, 물론 이제 분명히 영향은 있겠지만 확인되지 않은 소식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것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공산당 시스템 이런 쪽의 운영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조금 한번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